오키노 TV 영상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비 켄트와 마티 푸치오는 한 블록 거리에 살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였을지도 모르지만 두 사람이 커가며 관계가 참 이상하게 바뀌게 됩니다. 바비에게 마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친한 친구였겠지만 마티에게는 바비가 아주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불평등한 관계였죠. 에이구, 그러니까 바비랑 만나지 말래니까. 가끔 거친 흔적들을 달고 오는 마티를 보며 그의 가족들은 바비와 더는 어울리지 말라 말을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점점 더 제멋대로 구는 바비에게 지친 마티가 부모님에게 제발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부탁하지만 거절을 합니다. 물론 이사가 쉬운 일은 아니죠. 대신 뉴욕에 있는 친척 집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티는 가족이 있는 플로리다로 돌아와 바비와 정과 같은 관계를 지속했고 11학년이 된 그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바비 켄트의 집은 좀 사는 집이었는데 부모님들은 바비에게 마티와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마티는 고등학교도 중퇴했고 그들이 보기엔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부모님들은 아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티와 바비는 취하게 만드는 나쁜 것에 손을 뻗게 되었고 바비는 점점 더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1993년 바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화 제작을 해서 돈을 벌 것이라는 꿈에 부풉니다. 당시 플로리다에서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눈에 띄게 성황 중이었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찍은 영화를 팔아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만 화질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 이후에 바비가 그곳에서 마티로 돈을 벌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티는 리사 코넬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싹틉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던 바비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비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쏟는 시선을 좀 덜기 위해 리사는 자신의 친구인 알리 월리스를 그에게 소개해줍니다. 둘 사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비의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알리에게도 좋게 말해 다정하지 못했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한편 두 사람을 만나게 한 리사는 마티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마티는 리사에게 남자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바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고 머리를 굴려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남자친구 마티, 바비의 전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인 알리, 그녀의 새 남자친구 도니 세메니까 리사의 사촌인 헤더 스왈러스와 데릭 드즈비르코, 알리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뒷세계에서 일을 한다는 데릭 카우프만을 계획에 끌어들입니다. 카우프만은 자칭 자신이 뒷세계에서 계약을 하고 처리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3년 7월 14일 마티는 바비에게 웨스턴 지역의 외딴 곳으로 가자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자동차 경주도 하고 알리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미끼를 던졌습니다. 11시 30분쯤 7명은 바비를 데리러 그의 집에 도착했고 서둘러 이동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파티 분위기를 내었고 알리와 헤더는 바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를 대며 외진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그들은 바비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는 동안 자신들은 자기들 7명끼리 모여 놀았다라는 알리바이를 짜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바비의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절친 마티에게 연락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요? 바비가 아직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어제 바비랑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정말 걱정이네요. 라며 마티는 바비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다들 막 조사도 해오고 그러니 점점 불안해졌겠죠.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계획을 짰던 리사 코넬리는 어머니에게 그날 일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데릭 드즈비르코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리사와 데릭을 데리고 경찰서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형사에게 향했고 데릭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바비가 있는 위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바비는 늪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지갑에서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그가 바비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백도 받았고 바비도 발견됐으니 그 후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습니다. 다른 5명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몰랐다. 등등. 놀라운 점은 재판 동안 7명 중 누구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티 푸치오는 가장 높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1995년 8월 3일 1급으로 사형이 내려졌고 바비의 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그의 판결을 뒤집고 종신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데릭 카우프만은 30년을 선고받았고 수감됐지만 20건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도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역시나 수감된 곳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위반했습니다. 데릭 드즈비르코는 2급으로 기소되었고 1995년 5월에 7년을 선고받았으나 증인석에 누우려한 죄로 4년이 추가됐습니다. 후에 그는 미주리주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리사 코넬리도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9년으로 감형되었고 2004년 3월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수감 중 낳은 자녀들과 펜실베니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는 2급으로 기소되어 4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받아 3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됐고 2001년 9월에 가석방된 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플로리다 멜버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더는 2급으로 기소되어 1995년 5월 7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2월 14일에 가석방됩니다. 알려진 바로 아이들과 함께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비의 부모님이 아들의 모습을 제대로 봤었더라면, 마티의 부모님들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줬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마티는 왜 벗어날 수 없었을까요? 이게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유가 뭐였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 저런 무서운 행동은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행동들로 인해 그는 동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분리가 된 그날의 미스터리. 리사 코넬리와 마티, 도니와 헤더, 데릭 카우프만, 알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